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카페라떼 효과.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건강, 둘째 경제적 여유, 셋째 희망을 꼽았다고 합니다. 건강과 희망은 물론 이해가 가지만 경제적 여유? 철학자가 보기에도 돈이 행복의 기반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모으고 지켜야 할까요? 그 해답은 각각이겠지만 티끌모아 태산의 의미로 카페라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페라떼는 따뜻한 우유를 섞은 커피 종류로 아메리카노, 카푸치노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커피의 하나인데요. 카페라떼 효과는 무엇일까요? 카페라떼 효과는 1년 전쯤 KBS ETV의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문제로 나와 관심을 끌었던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4,000원 정도 하는 카페라떼를 마시지 않고 매일 모으면 30년 후에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모을 수 있다는 원리를 뜻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루 4,000원씩 한 달이면 12만 원이고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이것을 30년간 연 9%의 복리로 계산했을 때 2억이 됩니다. 연 9%의 복리, 현재로서는 무리스러운 계산법이죠. 그러나 연 6%의 기대 수익률로 낮춰 잡아도 30년 후면 1억 3천만 원이 되니까 하루 커피 한 잔 값만 줄여도 노후 준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하루에 4,000원을 저금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오래 투자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나 탄산음료를 참고 그 금액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실행하면 쏠쏠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무심코 새어나가는 지출을 막으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고려와 조선의 상업을 주름잡았던 개성상인의 돈에 대한 원칙도 돈을 모으고 돈을 지키고 돈을 잘 쓰는 것,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30년 후를 바라보는 카페라떼 효과, 새해 결심의 하나로 추가해볼 생각이 드시나요? 카페라떼 한 잔 값을 30년 동안 아끼면은 1억 3천만 원이나 된다. 라고 하니까 카페라떼 좋아하는 저는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30년 후를 어쨌든 생각하기 위해서 하루 4,000원 정도의 무언가 다른 고정 지출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커피 줄이기는 상당히 좀 어렵네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경제 핫이슈 시간에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으로서 또 은행의 수장이 되셨다는 의미도 상당히 큰데 오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네요. 일단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은행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중책을 맡다 보니 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조심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축하 인사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금융권으로, 감사합니다. 금융권으로 치면은 114년 만에 처음 여성 은행장이더라고요. 네네. 예,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면에는 이제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예,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114년 만에 처음 여성 은행장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중앙은행장이 여성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여성이고 뭐 이런 것들을 예. 보면은 진짜 이제 여성의 시대가 조금 문이 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회라는 게 올 때 그만한 공력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입사한 지 35년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을 걸어오시면서 정말 이 공력을 다지셨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수락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죠? 예,
제가 생각해도 어떤 기회는 네. 그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35년 동안 이제 은행 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25년은 이제 현장에서 현장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5년이면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인데요. 정말 긴 세월 동안 그만둬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하고 육아를 같이 이제 책임을 맡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뭐 남편이 그 해외 업무를 맡아서 외국으로 이제 발령이 났을 때 또 네. 이런 때는 아이들 그 교육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충고도 사실은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이기고 견뎌내고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행장님에 비하면 저는 아직은 세 발에 핀 것 같지만 저도 거의 이제 10수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버텨라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많이 해주게 되는데 네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행장님처럼 윗자리에 오르는 여성분들이 많아야 또 우리가 롤모델을 찾아가면서 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의 자질이 그 워낙 우수하고 네. 이러한 우수한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고 또 고위 공직자도 늘어나고 네. 이럼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 또 국가 경쟁력 제고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이 행장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35년간 일을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외부 도움 같은 것들을 못 얻어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수한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제 기업은행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경력 단절 여성 인력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경력 단절 정말 우수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한 109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정말 이렇게 요소에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3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인력 모자라는 부분의 인력을 채울 수도 있고 네. 또 개인으로서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도 있고 이런 정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이제 늘리는 것을 제가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이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받게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몇 가지의 부분만 제외하고는 네. 일반적으로 저희 정규직 직원들하고 이제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네. 다만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시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일 근무하시는 분보다는 당연히 이 급여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은 네. 여러 가지 그거를 제외한 혜택은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다 비슷하게 지금 저희가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여성들이 앞으로도 또 많이 그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이제 109명을 채용을 해서 정말 은행에서 잘 근무들을 하고 계시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하고 좋은 제도는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것들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실제 자녀분이 몇 분 되나요? 저희는 아들하고 딸하고 네. 예, 둘이 있습니다. 키우기 어려우셨죠? 예,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는 네. 아무래도 예. 손이 많이 가던 시절이라든지 사춘기 이런 때들은 뭐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심적인 고통도 있었고 네.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최대한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제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조금 고비고비 어려운 점을 잘 넘기고 지금은 또 잘 성장을 해서 이제 상당히 네. 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엄마기는 한데 후배들이 결혼 자체도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결혼을 예. 해도 내가 일에 매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는 낳기가 두렵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네. 후배들에게, 여성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조언 있으실까요? 예. 자녀는 뭐 인생의 보배니까 네. 본인의 경력을 위해서 출산을 늦추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혼 자체는 이제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개인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생의 훌륭한 친구를 네. 얻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좋은 조언자, 정말 동반자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자녀를 또 가지면은 인생의 이제 보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은 모든 것을 다 네. 가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기회비용은 있으셨겠죠? 예, 아무래도 양쪽 일을 하다 보면 네. 또 한 가지 일에는 좀 소홀해지고 그런 면은 아무래도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라기아르드 IMF 총재께서 네. 인터뷰하신 걸 잠깐 보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훌륭한 어머니라는 거는 허상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완벽한 어머니라는 허상을 버리고 필요할 때는 주변의 도움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부족한 점은 주변에서 이제 도움을 받거나 또 자녀들을 또 이해를 시키거나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교과서적인 말씀이시지만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저도 좀 잘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행 업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네. 전체적으로 금융권이 다 어려운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금리도 굉장히 낮고요.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뭐 기존의 것을 너무 파격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런 예. 전략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말처럼 이제 쉽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IBK 기업은행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제 창조금융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네. 핵심 사업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꾸준히 해왔던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창조 기업을 5년간 한 200개 선정해서 육성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난 이러한 창조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정말 새로운 창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육성을 해서 IBK 기업은행과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뭐 이제 기술력 평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기술 인력을 채용도 많이 하고 이러한 것을 새로 이렇게 잘 평가할 수 있는 심사역들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를 하고 또 뭐 지적 재산권 금융도 활성화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저희 고객들을 또 잘 모시는 한편 그 새로운 창조 기업들도 육성을 해서 투 트랙으로 네. 저희가 발전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장님으로 오르신 게 경력의 절정은 전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랄까요? 계획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워낙 중책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요. 네. 제 임기 동안, 정말 훌륭하게 이 은행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또 저희 IBK 기업은행을 좀 더 이렇게 내실 있게 성장하는 강한 은행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3년 동안 이것을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 이후의 생각은 그 이후에 또 하시게 되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업은행의 권선주 행장이셨습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 인터뷰 잘 들으셨나요? 기회는 노력을 하면서 실력을 갖추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온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인터뷰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상담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이나 앱을 통해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가끔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닝 쇼크라는 말, 그런 기사 제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어닝이라고 하면은 벌어들인 것, 실적을 뜻하니까 어닝 쇼크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원래 10조 원이 예상이 되다가 9조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증권사들의 추정에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고요. 한 외국계 증권사가 8조 원대로 영업이익 추정치를 낮춰서 더 부담을 줬습니다. 근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은 59조 원,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게 쇼크 수준일까요? 환율이나 또 직원들 상여금 비용 지출이 늘어난 것이 실적에 부정적이었다면서 다들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보면은 사상 최대입니다. 영업이익은 36조 7,700억 원, 한 해 전에 비해서 27%가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IT 업계가 부진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은 선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닝 쇼크라고 할까요? 이것은 위스퍼 넘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위스퍼 넘버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높아져 있으면 실적이 좋아도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나쁜 실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뭔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일희일비는 참 안타깝습니다. 중장기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도록 증권사들도 어닝 쇼크니 또 어닝 서프라이즈니 이런 말을 자주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윤경의 직구본색이었습니다. 커피,
크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이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연일 자영업 시장은 어렵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자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상공인의 창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영업 시장의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자세히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 못한 예.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나이대가 어떤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 소상공인의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소상공인 창업 실태 조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네. 전체 창업자 중에서 성별 분포를 본다면 전체 창업자의 한 57.2% 정도가 남성층으로 조사가 됐고요. 나머지 한 42.8%가 여성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갈수록 여성 창업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연령대별로 본다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 창업자가 제일 많았고요. 전체 39.1%가 50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0대가 한 30.7%, 3위는 한 60대가 17.3%, 그다음에 30대가 한 11.6%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40대 이상 자영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창업 실태 조사는 중소기업청에서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데이터를 본다면 그 당시에 40대 이상 창업자 수가 전체 창업자의 한 81.7%였고요. 네. 2010년도 조사에서는 한 83.5%, 지금 이번에 2013년도 조사에서는 87.1%가 40대 이상 중장년 창업자가 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소상공인 창업 정책에서 중장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40대면은 어느 정도 젊다고 할 수 있는데 50대, 60대까지도 지금 통계에서는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60대도 늘고 있고요. 네. 사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60 아니라 70대 이상 창업자들도 지금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니어 창업을 넘어선 이 고령화 시대의 실버 창업까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어느 생계를 위한 그런 창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사업 준비 기간을 가져라라고 조언들을 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나요? 지금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재밌는데 평균 창업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평균 창업 기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왜 창업합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본 데이터가 네. 있었는데요. 사실은 창업 동기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2.6%,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생계 유지 위해서 창업합니다. 네. 즉 특별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창업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요즘 일선 현장에서 본다면 역시 창업 왜 합니까? 여쭤보면 역시 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들이 지금 그대로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고요. 평균 창업 준비 기간 얼마나 투자합니까?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투자합니다라는 응답자가 전체 26.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한 1에서 3개월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3.9%이기 때문에 전체 창업자의 한 50% 정도는 창업 준비 기간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30년의 업을 만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고 본다면
30년의 어떤 10%인 최소한 3년 정도는 창업 준비를 해야 된다. 요즘 어떻게 보면 창업 교육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3개월 정도 창업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업 실패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2년 이상 준비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16.2%인데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종을 창업할까요? 라고 보니까 주로 16.2%의 분들은 업종별로 운수업이나 교육 서비스, 특히 부동산 중개나 임대업, 즉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수요는 최소한 2년 이상 준비를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 3개월 미만 준비하는 수요가 제일 많았던 업종은 음식업이나 도소매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교육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음식이나 도소매업 이렇게 3개월 미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예. 업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나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시나요? 사실 음식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짧게는 6개월이고요. 아무리 네. 못해도 1년 정도는 창업하는 게 직접 가서 이론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네. 필요하다면 그 하고자 하는 해당 매장에서 뭐 알바라든지 이런 체험형 시간까지 감안을 한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있으면 그나마 안정적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번 조사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사실은 누구나 이 소상공인들의 꿈은 내 가게에서 월세 내지 않고 사업하는 것을 가장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조사에서 본다면 전체 응답자의 한 65.5%가 사실은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업한다고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역시 내 건물에서 사업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내 건물에서 직접 영업한다는 수요는 전체 응답자의 한 25% 정도 됐습니다. 네. 반면 또 월세만 내고 한다는 수요 4.8%, 아예 월세 내지 않고 전세 형태로 계약해서 사업하는 경우도 2.8% 정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좀 영업기간이 길수록 내 가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많았고요. 영업기간이 짧을수록 3년 미만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창업자들이 거의 그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좀 재미있는 것은 점포 임대차 방법에 있어서 전세제도, 특히 이제 상가 계약에 있어서는 전세제도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특히 점포 주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자신의 임대차, 자신의 소유한 건물을 이제는 전세로 놓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보증금을 조금만 받고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건물주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것도 이번 데이터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월세가 많아지게 되면 또 월세를 높여받게 되면 이게 또 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률이 저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로 지금 임대료가 형성이 돼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이번 데이터에서 보면 전국 평균으로 한 개 소상공인, 즉 한 사람의 소상공인이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은 보증금 한 2,120만 원이고요. 네. 월세 평균 한 89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모든 업종을 지금 다 총괄한 거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보증금 월세 데이터만 지금 했고요. 어떻게 보면 1층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금액의 몇 배를 권리금을 주고 사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이기 네. 때문에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한 집계도 앞으로는 좀 사실은 대책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아무래도 관심사는 지역별로 그럼 가장 높은 임대가를 보이는 지역은 어디이고 가장 낮은 임대가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역시 가장 높은 임대가는 서울 지역이었습니다.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보증금 2,395만 원에 월세 135만 원 평균입니다. 전세가로 환산을 하면 한 1억 5,895만 원이기 때문에 전국 지역 중에서 가장 임대가가 높았고요. 2등은 경기도가 한 1억 3,700, 3등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가 한 1억 3,200, 4등이 울산 한 1억 1,000 정도였고요. 반대로 임대가가 낮은 순으로 전국에서 가장 임대가가 낮은 지역은 1등이 대구 지역이었고요. 보증금 월세로 환산하면 한 7,776만 원 정도, 보증금 1,800만 원에 월세 59만 원 정도 가장 낮았고요. 다음으로는 충북이 한 8,100, 강원도가 한 전세가 대비 8,400,
그다음에 전남이 한 8,500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고요. 문제는 지금 보증금 월세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지역별로 영업이익은 과연 어느 지역이 높은가 이거 상당히 궁금할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의 평균은 소상공인 1인당 187만 원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높은 지역 1위는 전라북도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이 아니네요. 예, 그렇죠. 1인당 231만 원이었고요. 2등은 울산 지역이었습니다. 219만 원이었고요. 3위는 서울이었습니다. 네. 서울은 임대가는 높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3위 202만 원이었고 4위가 부산 197, 5위가 충남 190만 원 순이었고요. 반대로 영업이익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 1위는 대구 지역이었습니다. 147만 원 평균이었고요. 2등이 전남 161, 3등 대전 166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은 대구 지역이 영업이익도 좀 낮게 나오고 임대가도 낮은 그런 곳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게 투자하니까 적게 볼 수밖에 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많이 투자한 서울에서는 영업이익은 예. 1등이 아니고 3등이다. 이건 사실은 상권에서 볼 수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데이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그 경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진짜 이런 방송 콘텐츠도 상당히 중요한 이 창업 정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소상공인들은 한 21.3% 정도가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 단체나 협회에서 의외로 이런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나 친인척,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수요가 한 17.8%, 그다음에 요즘 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나 SNS 통해서 얻는다는 수요가 한 12.8%, 그리고 정부의 창업 지원 기관이나 창업 박람회, 민간 창업 교육기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전체 응답자의 한 38.5%는 창업 중에 정보를 얻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응답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창업자 입장에서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어면서 얻을 수 있는, 즉 상권 탐색을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게 오히려 가장 자기에게 맞는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방송만 열심히 들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텐데요. 충분히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오늘은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가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통상임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한다고 들었는데 네. 상담 내용은 어디 사측에서 만나요? 아니면 사용자 측에서 만나요? 사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동일한 개념인데요.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 예. 사측에서 아무리 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나눠보면 예. 통상임금의 그 기본 개념이 이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인데 그게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각 회사마다 각 수당들이 다양하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또 수당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지급됐던 식대나 차량료지 네. 이런 부분도 포함되느냐가 1번이고요. 만약에 이제 포함됐을 때는 통상 시급으로 이제 계산이 될 때 통상임금이 분자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랬을 네. 때 그 영향력이 어떨 거냐. 그럼 만약에 시급이 올라갔을 때 연장 야간 휴일이나 이런 기초 계산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임금의 시효는 3년이거든요. 네. 그 3년이었을 때 과연 이게 과거로 소급해 가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신의 측의 논리를 네. 해서 약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긴 했지만 또 우리 회사에는 그런 합의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현실에서 예.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맞아요. 3년치까지 예. 소급하고 또 시급도 올라가고 또 포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크게 보면 3가지 차원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간접 고용이 네.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규직이 아닌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죠. 간접 고용이라고 하면은 정의는 어떻게 내리나요? 그 간접 고용의 반대 직접 고용이잖아요. 직접 고용은 이제 일을 시키시는 분하고 일을 하는 분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는데 네. 여기는 고용하시는 분하고 사용하는 사업주하고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사용 사업주와 고용 사업주 간에 어떤 거래가 있는 거죠. 도급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네. 맺고 여기 그 고용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뒤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어떤 인사노무 책임이라든가 고용관계에 대한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으면서 네. 실제로 약간 좀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네. 근로계약 기간이라든가 임금 등 근로조건 문제 아니면 노동상권 이런 문제에서 그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런 데서 차별을 받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프리랜서와 또 어느 분 간의 도급 계약이 실질적으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이 맺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럼 대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그런 도급이나 위임 계약인데 실질을 파고 들어보면은 어떤 종속 관계에서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프리랜서냐 아니면 근로자냐 이렇게 해서 그 근로자성이 문제가 돼서 많은 이제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 등이 있는데 그래서 그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부분 판례에서 1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4대 보험관계, 근로계약의 형태 이런 형식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건 이런 게 좀 많아졌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겠네요. 그런 부분이 예. 현장에서 뭐 예. 도급, 용역, 파견 여러 가지 간접 고용 형태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는 고용 사용 사업주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책임이라든가 네.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직접 고용보다는 많은 부분에 차별이 있을 수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분도 프리랜서인 것 같아요. 9700님인데 네. 다니던 회사와 경쟁 회사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채용을 하겠다며 지금 다니는 곳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네. 수입은 건당 계산이 되는 거였는데 일을 기획하며 2, 3개월 동안 아이디어를 내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대요. 성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일하는 동안 고용계약서를 쓰자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일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미뤄왔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그동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도 근로자. 네. 인가요?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대로 우리 판단 기준은 말 그대로 자율적이냐, 네. 사용 종속 관계라는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느냐, 그걸 조금 더 얘기했을 때 그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래서 이제 업무 수행의 내용과 방법이 사용자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건지, 네. 또 독자적인 사업성을 띠는지, 또 보수의 성격이 어떤지, 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징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꼭 뭐 위탁계약서를 쓴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건당 이렇게 한다고 네. 해서 그게 꼭 개인 사업자성을 갖는 게 아니고 임금에 변형된 형태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마다 판단을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 조치를 취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랜서가 근로자라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시고요. 근로자성을 만약에 노동부에서 인정받기 힘들면 네. 그 소송을 통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서도 그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근로자라는 게 판정이 되면 이런 부당 해고에 대해서 노동부의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3개월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용 종속성 이거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판정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판정을 하지 못하면 내가 소송을 통해서 소송 법정에서. 근로자 지위 예. 확인 소송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밀린 임금도 문제인데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성을 우선 또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근로자에 대한 근로 대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걸 관할하고 있는 관할, 그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시면요. 2주 후에 사실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판단하겠죠. 아까 근로자성하고 해서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7203님인데요. 제가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012년 11월 6일에 입사를 했고요. 2014년 2월 초 조금 있다가 퇴사를 할 예정인가 봐요. 네. 연차가 15일로 알고 있고 월마다 하나씩 써서 3일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가 되면은 그걸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저도 이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던데 네. 담당하시는 분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쓰면 돈으로 받을 수는 있는지 이런 네. 걸 물어보셨습니다. 그 담당자가 모르시면 어떡하죠? 그러게요. 네. 예. 우선 그 연차는 그 1년을 8할 이상 출근을 했을 때 네. 15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이 안 됐더라도 이전에 월차 개념이 아직 있어서 매월 개근을 했을 때 하나씩 발생을 해갑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시점에 매월 하나씩 발생하는 그걸 포함해서 15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15일이 발생한 거는 다음 해에 1년 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말이 됐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은 사용하실 수 있고 만일에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셨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해석을 좀 완화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도 수당 청구권은 소멸하는 걸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사용할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마다 이렇게 연차를 발생하는 걸 계산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네. 일괄적으로 회계 회계년도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회계 단위로 1년을 끊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보통 끊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6개만 주고 다음에 또 15개 주면 될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인데 비례적으로 유리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5일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반이기 때문에 7.5일을 부여하고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또 15개 반영해주고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돈으로 수당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3일을 못 썼는데 돈으로 받으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데는 네. 연차는 예.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개념으로 지급을 네. 해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통상임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아까 통상임금 시급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8시간을 계산해서 3일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3 해가지고 네. 하루에 8시간. 그다음에 3일치 그렇게 해서 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 더 여쭤봐도 되죠?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휴가가 많이 남았는데 직업의 특성상 네.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써야지 될 때. 그러면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 쓰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네, 근데 네. 못 쓰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새로 예. 도입된 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전에 그런 쓰라고. 촉진이 이렇게 예. 됐으면 네. 뭐 이제 통지하고 언제 쓰겠다 계획 내고 또 그래도 한 번 더 촉구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 그때 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으면 사용권이 없어지고 수당 청구권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억울한 업종들도 좀 있어요. 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못 네.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촉진을 그러니까 쓰라고 이렇게 장려를 하죠. 네. 근데 사실상 못 쓰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연차랑 예. 육아휴직 이런 개념들이 네. 법의 개념하고 실행 부분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됩니다. 사실 예. 눈치 봐야 되고 맞아요. 또 갔다 오면 다른 직원이 내일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개념에서는 촉진되지 않았다라면 사용권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되고요. 네. 만약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수당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 걸로 원칙상으로는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아빠는 얼음 낚시. 아싸!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네, 오늘 순서 빨리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생생경제 생생하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